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국시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이제 보병부대 기동화, 장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의미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정부 발표 자료까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각종 장비들이 지금 이제 채택이 되고 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2030년까지 보병 사단들이 좀 더 기동화되는 것은 차곡차곡 그 길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는 이제 보병 행군이 사라진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 K200 장갑차가 있죠. 상당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것이죠. 저거는 개량을 좀 해야 되겠죠. 보병 이제 사단에 제대로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언급되는 내용들도 그 개량의 방향과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K808 차륜용 장갑차 지금 복급이 한참 되고 있죠. 그 다음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이거는 이제 기동사단에서 주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확충이 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K200이 예를 들어서 각 군단에 있는 기갑 여단이나 숫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보병 사단 쪽으로 와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K200, K808. 그 다음에 이제 또 소형 전술차도 상당히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전방부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방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동성, 장갑화 그런 거에 부합을 하는 이제 차종이라고 볼 수 있고, 한 2024, 25 이때쯤에 이제 채택이 될까, 이제 본격적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형 표준 차량이죠. 중형 표준 차량은 말씀 그대로 차대가 표준이고 크기는 중형이고 2.5톤하고 5톤 두 가지인데, 현재는 3축짜리가 보이니까 이거는 이제 5톤짜리라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형 전술차, 아까 K200 그리고 K8080과 더불어서 보병 사단의 병력 수송의 한 축을 담당할 차량입니다. 어떻게 숫자적으로 보면은, 병력의 숫자라면을 봤을 때 이동시키는 중형 표준 차량이 가장 큰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 방향은 이 중형 표준 차량 두 대에 일개 소대 병력이 반반씩 나눠 타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방탄이 되고 저기에 이제 RCWS, 그러니까 원격 무장 체계가 다 장착이 될 예정이죠. 지금 소형 전술차도 이제 전방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소형 전술차에도 향후 1개 분대가 8명, 8명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어서 보병사는 전체가 이제 기동화되는 것이고, 맡은 임무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차종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병이 기동화 또 장갑화, 같죠 지금. 장갑화되면서 기동화되고 언뜻 생각해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면, 일단 기동력이라는 부분 올라가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걸어 다니는 거, 걸어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등산 가는 것처럼 장비, 총, 군장, 그 다음 박격포, 기관총, 박격포 같은 경우 포탄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거고, 전투력의 유지라는 면에서 봤을 때도 피로 저감,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전투에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군장을 항상 차량에다가 두고 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동거리가 훨씬 줄어든다.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투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체계라 그러면은 이제 총으로서는 어떤 7.62mm 기관총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K808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일단 12.7mm 무장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병 간의 전투에 있어서 12.7mm의 화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게 이제 RCWS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야를 막론하고 훨씬 이제 감시 또 적을 탐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향후 이제 이거는 기본형이고 기본 무장이고, 향후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 30mm포나 40mm포로 업그레이드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더 엄청나지는 것이겠죠. 자, 게다가 앞으로는 디지털 전장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전기로 작동하는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휴식을 하거나 이동할 때는 이 배터리 충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전장을 위한 그런 것들, 쭉 이 차량에 와서 다 해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탄약도 개인 군장에 지고 다닐 때보다 보급 부대 기다릴 필요 없이 상당 부분 넉넉하게 그러니까 전투 지속력이 올라가는 거겠죠. 네. 장비들이 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드론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위한 공간도 넉넉하다.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무거운 걸 가방에 배낭에 넣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지금 뭐 전장의 흐름 부분, 그리고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호력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막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각들을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장갑이 돼 있고 뭐 7.62mm, 12.7mm, 뭐 전면에 30mm까지 방호를 하는 거고, 지뢰에 대한 방호력도 있고, 또 물도 건너갈 수 있고, 공중 폭발탄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방호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좀 세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세세히 따져보려면은 현대에 또 가까운 미래에 우리 보병들이 전장에서 맞이하게 될 위협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방호력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어제 제가 하이마스의 탄, 즉 천무의 탄, 그리고 개량 방안 이런 걸 언급하면서 하이마스나 천무에 쓰이는 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보병들이 향후 맞닥뜨릴 위협이다. 그런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확산탄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하이마스에 쓰이는 239mm 탄, 정밀 유도 탄이죠. 미사일 같은 거죠. 확산탄이 폭발하는 상황이 상공 한 10m에서 폭발한 거죠. 화약이 딱 터져서 안에 들어있는 약 20만 개의 텅스텐 구슬들을 사방으로 확 뿌리죠. 살상 반경이 180m인데, 살상 반경이 180m니까 제가 그린 지금 원의 직경은 360m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하이마스 하나 6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6발을 차곡차곡 쏘면은 어떻게 되느냐? 360 곱하기 옆으로 종으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0m만 쳐도 3, 6, 18, 1.8km 지역이 돼요. 이쪽으로는. 두께는 360m 두께죠. 길이는 약 2km 가까운 지역을 텅스텐 구슬이 20만 개가 6발이면 어떻게 되냐? 120만 개예요. 120만 개의 텅스텐 구슬을 뿌릴 수 있어요. 비처럼. 강철비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6.25 때 우리가 경험했던 뭐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나 그런 어떤 대규모 병력을 진격시키는 그런 개발지에서 그런 건 자살행위다. 하이마스 한 대면 끝난다. 자, 천무 같은 경우는 하이마스의 2배예요. 타격력이. 왜냐하면 하이마스는 포드가 하나고 6발. 우리는 포드가 2개죠. 12발. 그렇죠? 하이마스만 해도 2kg에 360이었단 말이에요. 이 면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따라서 하여튼 이 2배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혹시나 전장은 6.25 때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거, 또 그거는 2차 세계대전이랑 또 비슷하죠. 또 월남전하고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 수송부대가 긴 대열, 몇백 미터의 대열을 이루고 구불구불 전진해 온다. 과거처럼 트럭에 탑재하고 보병들은 옆에 서서 줄 서서 행군을 하고 있다. 군장들을 짊어지고. 하이마스 한 대면 전부 다 전멸입니다. 바로. 텅스텐 탄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거는 관통력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두꺼운 장갑은 안 되겠지만 방탄이 안 된 차량들을 뚫고 지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겠죠. 자, 70km 거리에서 70km 떨어진 곳에서 하이마스가 6발을 발사하면은 그 전체 수송 대열은 보병, 트럭, 뭐 유소차, 밥차, 뭐 탄약 수송차, 과거의 형태입니다. 전부 다 몰살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보병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전장 환경이다.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우리 보병 사단의 생존력을 키우고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갑화 그리고 기동화를 하는 거다. 그중에서 방호력이라는 부분이죠. 이런 걸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확산탄이라고도 주로 부르는데 오늘은 이걸 그냥 확산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개념을 어디 사전에 정의해 놓은 건 아니니까 이는 집속탄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보니까 확산탄은 안에 이제 쇠구슬 들은 탄이라고만 할게요. 예. 이게 베트남전에서 나온 미군 쪽의 데이터예요. 보면은 IC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산탄입니다. 그래서 105mm, 155mm, 203mm 포별로 계산을 했어요. 적을 살상하는 데 있어서 적 한 명을 살상하는 데 필요한 탄을 몇 발 쏴야 적 한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좀 비교한 거예요. 자, 105mm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컨벤셔널 일반 고폭탄이겠죠. 땅에 부딪혀서 꽝 하고 터지는 거. 그거는 한 명의 적을 살상시키기 위해서 31발 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확산탄으로 했더니 같은 105mm 탄인데 똑같은 포에서 발사하는 거죠. 탄의 모양도 똑같겠죠. 탄두만 다른 거죠. 안에 하나는 고폭탄이고 하나는 안에 쇠구슬 들은 거고 두 발만이 필요했어요. 15배의 살상 효과를 가졌다는 거죠. 옆에 155mm 탄을 보면은 1.7발 그리고 위에는 13.6발이 자, 이런 추세가 이어져서 최대 15배 살상 효과가 났어요. 자, 이런 탄인데 이거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제약도 없어요. 예, 그리고 기술이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는 우리 군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단지 국군의 날 행사에서 뭐 이렇게 실탄을 사격하고 할 때 그 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예.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당연히 북한군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변국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박격포병한테 대화 중 이야기 중에 말이 나와서 물어봤더니 뭐 120mm 탄 같은 경우는 공중 한 5m, 6m 정도에서 터뜨린다고 해요. 그 적에게서 확산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 확 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탄이 큰 239mm짜리 그 하이마스 탄 같은 경우 한 10m 상공에서 떨어뜨리고 그 탄의 위력과 충격 범위에 따라서 터지는 고도를 조정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다 쓰는 탄이에요. 적도 우리의 상태를 보고 가장 정확한 탄종을 선택하겠죠. 우리가 뭐 수경지에 있다거나 대기를 하고 있다거나 할 때 적은 당연히 이 포탄을 쏘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레이더 기지나 그냥 경장갑에 둘러싸인 차량, 지휘소, 뭐 보급소, 보급기지 이런 걸 타격할 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타격 면적이 훨씬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병이 그냥 노출된 상태로 과거의 형태로 기동을 했다 하면 걸어다니거나 내지는 그냥 일반 트럭에 타고 있다거나 이러면 상대방이 사용할 탄의 종류는 이거예요. 예. 우리도 거꾸로 마찬가지고.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마스 탄이 이제 18만 개의 그 텅스텐 알갱이를 터뜨렸는데 반경 180m죠. 살상 반경이 180, 직경으로 하면 360m를.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경장갑 차량과 인명, 사람을 이제 모사한 뭐 인형 같은 건데 구멍 난 거 보이시죠? 네. 이래서 장갑이 필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보병들이 향후 장갑차나 중형 전술차에 분성을 해서 이동을 할 때는 방호력이라는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우수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적이 옛날 같았으면 제 위에 있는 탄, 텅스텐 구슬 들은 거, 하이마스의 탄이에요. 239mm짜리 DPICM 확산탄입니다. 제 안에 텅스텐 구슬 들어있어요. 훨씬 넓은 능력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부 다 장갑 차량에 탑승을 해서 방호력이 증가되면은 저 탄의 효과가 줄어들어요. 차는 상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방어가 돼요. 저는 저 DPCIM 같은 저는 텅스텐 구슬이 12.7mm, 이런 7.62mm 이런 탄보다 위력이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62mm, 12.7mm 탄 정도를 막을 수 있는, 틀갑탄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장갑차들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 차들은 그 텅스텐 구슬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우리 보병이 장갑화되면서 그들 밑에 있는 걸 써야 돼요. 고폭 단일 탄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관통력도 있으면서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죠. 원래는 건물 같은 거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장갑화가 되게 되면은
적은 살상 범위가 작은 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직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장갑화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기동을 하고 있으면 명중률은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장갑도 안 돼 있고 옛날처럼 행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옆에 아주 경장갑 차량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동을 하고 있던,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저 텅스텐 구슬로 되어 있는 저 확산탄을 저거 쏘려고 할 거예요. 훨씬 타격이 크겠죠. 타격은 천지차이겠죠. 두 개가. 저건 명중률을 엄청나게 높여야 돼요. 장갑화된 차량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 그런 점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열압력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이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런데, 앞에 확산탄만큼이나 제가 보기에는 일반화된 탄인데 우리한테는 진짜 전혀 잘 노출되지 않는 그런 탄일 것이라고 봅니다. 열압력탄이고 이것도 기술이 전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나 특히 태평양 전쟁 때 보면은 미군이 참호를 공격할 때 화염 방사기를 많이 씁니다. 화염 방사기를 많이, 직사화기가 아니고 그 안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열압력탄은 원리가 같습니다. 화염 방사기예요. 근데 훨씬 대형이죠. 근데 이제 화염 방사기하고 다른 점은, 화염 방사기는 이제 연료를 탁 내뿜으면서 바로 불을 붙여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큰 라이터처럼 불이 나가는데, 열압력탄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공기 중에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구름이 조그만 거 보이죠? 그림자 생기고, 이것처럼 안에 있는 액체로 되어 있던 또는 분말로 되어 있던 그 연료를 먼저 하늘에 확 뿌립니다. 이렇게 샥.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안에서 조그만 탄두가 불을 탁 붙이면서 라이터 돌처럼 전체가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불에 의한 피해도 생기지만 여기서는 폭탄에처럼 폭발을 해요. 꽝 하고 폭발력이 같이 덧붙여져요. 근데 그 폭발력이 일반적인 폭탄의 폭발력보다는 살짝 약해요. 그렇지만은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살상시키기에는 흘러넘치는 그런 폭발력이에요. 그런데 그 폭발력이 일반 폭탄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 폭탄의 위력적인 이유가 쫙 퍼진다는, 훨씬 미치는 범위가 길어요. 일반 폭탄은 꽝 하고 폭발 원점에서는 엄청나게 세지만 금방 얕아져요. 즉 살상 반경 밖으로 넘어가면 폭압에 의한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폭압이 훨씬 멀리 갑니다. 당연히 화염에 의한 공격도 있고 건물 같은 거 안에 저기 뒤에 숨어 있더라도 이것을 먼저 연료를 하늘에 확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그만 공간이 있더라도 그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 다음 불이 탁 붙는 구조로 되어 있고 폭발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화염 방사기 쓰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건물이나 벙커나 이런 데를 주로 공격할 때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폭발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게 열압력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원료들. 어려운 기술은 아니죠. 자, 이게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 쪽에서 처음에 좀 개발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본격화된 것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이제 활용한 거죠. 미국은 아주 대형 폭탄으로 하늘에서 했대요. 그래서 거기 밀림도 있고 적들이 그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탄을 상당히 유용하게 썼어요. 또 에이전 오렌지라는 것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고엽제였죠. 숲을 자체를 죽이는 거였고, 이렇게 큰 폭탄 1톤짜리 제가 자료를 보니까 1톤짜리 이제 열압력탄을 한 방 쏘면은 상당히 뭐 1km 가량, 그리고 폭은 몇백 미터의 부분이 다 정리가 됐다고 그래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물론 그 속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좀 다른 이제 폭발 장면인데, 오른쪽 위에서 사진 보시면 집이 가운데 하나 있고 위에서 지금 분무가 되는 게 보이죠. 폭탄이 아직 터지지 않았고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지금 하늘에 번져가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꽝 하고 터지죠. 그래서 이제 폭압이 화염보다는 훨씬 멀리 간다는 거죠. 일반 탄보다는. 그래서 그 폭압에 의해서 사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일반 포탄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이 있지 않으면 폭압 자체에 의해서 사망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거리가 떨어지면 파편이죠. 그래서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면 파편에서도 부상을 입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살상 반경이 나오는 거죠. 자, 아까 확산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폭압은 없지만은 연약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경장갑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살상 반경을 넓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 열압력탄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거는 벙커나 숨어있는 적에 대해서 살상 효과가 엄청난 것이죠. 예. 공기는 조금만 구멍만 있어도 타고 들어가니까 그 연료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폭발이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러시아가 또 이걸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체첸전 같은 데서 많이 썼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썼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이제 브라티노라고 하는 그거죠. 조그마한 이제 다연장식으로 되어 있는 열압력탄 탄두예요. 예. 상당히 광대한 지역을 그냥 불태워버릴 수 있죠. 유튜브 인터넷 검색하면은 이 장면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가 이제 쓰여지는 그런 용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도 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죠. 이게 이제 KT-SSM이라고 우리 천무 시리즈에서 나중에 발사하게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한 탄도탄이죠. 구경이 400mm짜리는 600mm짜리. 그게 지금은 지상 발사형으로만 있는데 나중에는 천무에 장착할 그럴 예정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벙커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탄은 저쪽으로 들어갔어요. 왼쪽에 이제 뭐 하얀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나오는 게 보이죠. 예. 저 이제 뿜어져 가지고 이쪽으로까지 그게 온 거예요. 지금 연료가. 그리고 저기서 각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요 뒤에 사진은 뭐냐? 그 폭발이 이제 이 안에 벙커 안을 다 태우고 왼쪽에 지금 하얗게 변해져 있는 저 부분으로도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전이나 벙커에 유용한 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읽고 이걸 보면은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주로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대형탄을 위주로 가지고 있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그게 RPG에도 탄두를 쓰고 뭐 수류탄에도 탄두를 쓰고 할 정도로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집속탄 확산 금지 조약 같은 데도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살상력이나 타격력을 높일 수만 있으면은 우리한테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비싼 무기 체계가 아니거든요. 뭐 최고급 유도 체계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우리가 뭐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탄, 열압력 탄두를 가진 거는 이미 여러 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소형 무기에도 있을 것 같고 러시아의 예를 보더라도 그 유탄 발사기 있죠. 고속 유탄 발사기, 기관포처럼 발사하는 유탄 발사기 탄용도 있어요. 그럼 수류탄용도 있는 거죠, 당연히 RPG 탄도 있는 거죠. 왜냐, 시가전에서 유용하니까. 조금만 뚫려준 구멍만 있으면 그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왜냐, 화염 방사기니까. 손으로 던질 수 있는 화염 방사기, 예? RPG로 쏠 수 있는 화염 방사기, 그런 컨셉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위에 장갑 차량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기가 통하는 것이 가까운 데서 터지면은 이 분말이나 액체 그 연료가 공기 흡입기 속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불이 붙으면 거기도 자체가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장갑차나 기갑 차량 내부로 뭐 문이 열려 있다거나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곳이면은 역시 안에 있는 성분들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압력 탄두 또한 뭐랄까 다연장포 우리 천무 같은 데서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텅스텐 구슬이 들어있는 확산탄뿐만이 아니라 이런 열압력 탄두로도 개활지에 있는 대규모 병력을 타격할 때 그게 기갑 세력이든 보병 세력이든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탄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갑 장비 신형들 이렇게 재원 같은 거 검색을 해보면은 항상 그게 나옵니다. 양압장치 이야기가, 화생방 양압장치. 그래서 NBC라고 그러죠. 화생방이니까 뭐 방사능적 핵전쟁, 그러면 낙진 같은 게 못 들어오게 생물학 제재, 화학 제재인데 양압장치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죠. 우리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거기에 중증 환자가 치료받는 곳에 가면은 그건 음압이죠. 음압병실이죠. 공기가 절대 밖으로 안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서 양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공기가 항상 안에서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공기를 항상 바깥으로 밀어내요, 이렇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공기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항상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 말은 즉 주위에 생물학 제재나 뭐 방사능 낙진 같은 게 있을 때 저절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창문 열어놨을 때 바람 들어오는 것처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양압 장치가 돼 있으면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서는 열압력탄이 우리도 충분히 보병 부대가 고려할 수 있는 위협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공감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 공감이 된다면 우리의 장갑 차량들도 거기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확산탄이랑 옛날처럼 보병은 행진하고 있고 행군하고 있고 옆에는 아주 얇은 장갑만을 가진 차량들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경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휘부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 옛날같이 견인포도 마찬가지예요. 노출된 건 다 그래요. 예. 그게 확산탄과 똑같은 효과예요. 저기 열압력탄을 쏘면은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장갑화가 된다면은, 그리고 그 안에 양압장치가 있다면은, 비록 차량은 불탈지라도 안에 있는 병력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은 잘 찾지를 못했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우리 K9 자주포나 여러 장갑차들을 개발할 때 보면은 상부 폭발탄에 대한 방호력 검사를 항상 해요.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은 K9 같은 경우는 155mm 탄이 상부 한 10m, 15m에서 폭발했을 때 그것을 상부가 보호할 수 있느냐. 장갑차들도 비슷한 실험을 한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오늘 쭉 드린 말씀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게 확산탄에 대한 대비예요. 확산탄에 대한 대비. K9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포병 사격을 받을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항상 내 주위에서 포탄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확산탄에 대한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K9은. 자, 그러면 견인포하고 생존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일단 맷집으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직격해야 돼요. 직격탄, 확산탄이 아니라 나를 바로 맞춰야 되는 단일 탄두로 된 직격탄을 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명중 확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쏘고 진지를 옮기는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견인포, 그리고 아무 방호 장비가 없는 견인포는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타격수단, 확산탄과 일압력탄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장갑화된 포하고는 천지차이다. K9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게 훨씬 실감나게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기 어떤 무기로 우리를 집결지를 공격할 것이냐를 감안했을 때, 그 똑같은 비유가 보병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동할 때, 수경할 때 장갑 차량에 보호를 받는 보병이면은 우리는 직격탄을 맞아야 돼요. 그 외에 그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확산탄, 먼 지역, 넓은 지역을 텅스텐 구슬로 공격하는 방식 통하지 않고, 열압력탄을 쏴도 장갑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양압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은 보존된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결론 삼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향후 이제 중형 표준 차량이 등장할 텐데 병력 수송용 방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감안을 하면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민간인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병 보병 트럭이 움직일 때 방호력을 이야기할 때 옆면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다. 공중 폭발에 대한 것도 항상 염두를 둬야 된다. 그래서 기존 장갑차들처럼 공중 폭발탄에 대한 방호 능력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뚜껑이 닫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두꺼워야 된다. 그게 1차적이고, 두 번째는 병력이 탑승하는 부위에 양압장치가 있어요. 밀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열압력탄으로부터 방호를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확산탄이나 열압력탄은 이미 기술이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됐고, 일반 포병이 발사하는 탄에 적용하기 하는 기술은 아마 못 갖춘 나라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그만큼 적용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이제 민간, 소위 말하는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는 어떤 잔혹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노출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장갑차나 많은 병력을 싣고 다녀야 되는 중형 표준 트럭은 그런 거에 대한 방어력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 우리 민간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군에서는 관심을 가진 부분이겠다. 그래서 중형 표준 차량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지, 특히 병력 수송용, 그 점은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